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사는 공간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멋진 도서관에 가서 우리가 사는 시간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좋은 책의 밑줄 쳐 중계하는 여러분의 중계 서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은 서울 광진구 자양동 자양 한강 도서관에 가서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자의 죽음을 중계해 드리겠습니다. 인계 쇼리 짓고 박종서가 옮겼습니다. 스탈린그라드에서의 격전도 끝난 2월의 어느 화창한 봄날, 나는 뮌헨의 교회 열차를 타고 졸른으로 가고 있었다. 2명의 나치 당원이 내 옆에 앉아 얼마 전에 뮌헨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 귓속말을 주고받으며 이야기하고 있었다. 히틀러를 타도하자는 커다란 구호가 대학 곳곳에 쓰여져 있었던 것이다. 대학가는 여기저기 뿌려진 투쟁을 외치는 전단과 함께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뮌헨 시민의 생활은 전과 다름없이 내심 평온을 유지한 듯 보였으나 나의 바로 앞에 앉아 머리를 맞대고 속삭이는 2명의 나치 당원의 대화 속엔 무언가의 변화가 조심스럽게 읽힐 수 있었다. 그들은 전쟁이 별안간 끝났을 때 그들이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다. 전쟁이 끝난다면 우리는 자살하는 수밖에 없겠지. 그들 중 한 명이 나를 힐끗 쳐다보며 중얼거렸다. 아마도 내가 듣고 있지는 않은지 통제하는 모습이 역력하였다. 이로부터 불과 며칠 후 시내 여기저기에 시민의 동요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불타는 듯한 붉은색의 포스터가 나붙었다. 국가 반역죄로 사형에 처함. 크리스토프 프롭스트 24세, 한스 숄 25세, 조피 숄 22세. 사형은 이미 집행되었음. 신문들은 한결같이 이들이 자행한 행위를 보았어라도 책임감 없는 소수분자들처럼 되어 마땅하다고 떠들어댔다. 그러나 시민들 사이에서는 적어도 수백 명이 체포되었으며 또 한 차례 처형이 단행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베를린으로부터 국민재판소 의장이 비행기편으로 직접 뮌헨에 도착했다. 재판을 빨리 종결시키려는 것이다. 또 한 차례의 재판을 통해 다음 3사람이 사형 언도와 함께 처형당했다. 빌리 그라프, 크로트 후보 교수, 알렉산더 슈모렐. 그러면 도대체 이들은 무엇을 하였으며 그들의 죄목이란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 한편에서는 이들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자유를 얻기 위해 영웅적인 일을 하였다고 말을 한다. 하지만 과연 그들을 영웅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그들은 결코 초인적이라고 부를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 그들은 가장 단순한 것, 즉 개인의 자유와 정의, 그리고 자유로운 삶을 위한 권리와 행동을 지키려고 하였으며 그 일을 위해 자신을 헌신했을 뿐이다. 그들은 결코 특별한 이상을 품지 않았으며 또 커다란 목표를 추구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단지 우리들 모두가 다 같이 인간적인 세계에서 살게 되기를 바랐을 뿐이다. 어쩌면 그들이 이처럼 단순한 일에 자신을 바쳤고 가장 단순한 일을 자신의 최고의 의무로 생각했다는 점에 그들의 위대성이 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아마도 광신적인 열광이나 커다란 이념, 찬란한 목표, 치밀한 조직 등이 없이 혹은 옳은 일을 위해 봉사하여야 한다는 의무감이나 자기 혼자만이 이 일을 위해 헌신한다는 자만심도 갖지 않고 행동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것이리라. 진실로 위대한다는 것은 자기 주변에 밀접해 있는 일상적이고도 조그마한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 남매들은 세상을 잊어버린 듯이 바깥 세상과는 멀리 떨어진 작고 조용한 광산촌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단 한 가지 바깥 세계와 이 마을을 연결해주는 것이 있다면 역까지 길고 험난한 길을 지나다니는 노란 우편마차뿐이었다. 이 마을의 시장이었던 아버지께서는 낙후된 이 마을을 항상 염려하셨다. 그리고는 마침내 마을 사람들의 완고한 반대를 물리치고 이 마을에도 기차가 다니도록 하셨다. 그러나 어린 시절의 우리들에게는 이 조그마한 마을도 넓고 아름다운 세계로 비쳤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우리도 역시 매일 해가 뜨고지는 지평선이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는 했지만 말이다. 어느 날 우리들 가족 일행은 짐꾸러미와 함께 몹시도 타고 싶었던 기차를 타고 마을을 떠났다. 슈바벤 지방의 목장을 지나 기차가 도나우 강변에 자리 잡고 있던 울름시에 도착했을 때는 참으로 벅찬 감회가 솟아나왔다. 울름시, 이제부터는 우리의 새 고향이 될 곳이다. 울름이란 말은 마치 커다란 사원의 종소리와 같이 들렸다. 처음 얼마 동안은 떠나온 고향 생각에 몹시 시달리기도 했지만 이 도시의 새로운 여러 가지 풍물은 우리들의 흥미를 송두리째 빼앗기에 충분했다. 무엇보다도 우리들 5남매가 차례차례로 입학한 고등학교가 마음에 들었다. 어느 날 아침 나는 학교 계단을 오르는 도중에 그부들의 대화 속에 히틀러가 정권을 잡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라디오와 신문들은 히틀러의 집권을 환영하면서 이제부터는 모든 일들이 개선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처음으로 정치적인 사건이 우리들의 생활 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 당시 한스는 15살, 조피는 12살이었다. 우리는 매일같이 조국이며 학교, 사회, 국민 공동체, 조국의 등등에 대해 듣게 되었다. 이런 말들에 대해서 우리들은 존경심을 품었으며 학교에서나 길가에서 사람들이 이런 단어에 대해 얘기하는 틈에 끼어들어 열성스럽게 귀를 기울였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고향의 숲과 강 그리고 과수원과 포도원 사이로 높이 솟아난 오래된 회색 산등성이를 사랑했기 때문이었다. 고향하면 이끼와 촉촉히 젖은 대지 그리고 향기로운 사과 냄새가 먼저 연상됐다. 이러한 고향의 땅은 언제나 돌 하나 풀 한 포기가 정답고 친근한 느낌을 주었다. 사실 족이란 것도 같은 말을 쓰는 같은 민족이 사는 좀 더 큰 고향 이외에 무엇이란 말인가? 우리는 조국을 사랑했으나 왜 사랑하느냐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못했다. 지금까지 저 사람들은 결코 조국이란 말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많은 얘기를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 조국이란 말이 굉장한 의미를 갖고 사람들에게 다가온 것이다. 세 사람은 뮌헨 슈타델하임의 사형집행 감옥으로 옮겨졌다. 그곳은 페를라허 숲 근처의 묘지 옆에 위치하고 있었다. 거기서 그들은 작별의 편지를 썼다. 조피는 그녀를 취조했던 게슈타포 대원을 다시 한번 만나 이야기하기를 원했다. 아직 말할 것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친구들의 죄를 덜어줄 수 있는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다. 종파에 관계없이 자라난 크리스토프는 가톨릭 신부를 만나게 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미 오래전에 마음속으로 가톨릭에 귀의한 그는 세례받기를 원했다. 그의 어머니에게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의 어머니께서 내게 생명을 주신 사실에 감사합니다. 생명의 은총을 입는다는 사실은 신을 향한 유일한 길이라 믿습니다. 나는 이제 당신보다 먼저 갑니다. 먼저 가서 당신을 훌륭하게 모실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런 경황 중에도 부모님들은 기적적으로 자식들을 한 번 더 찾아볼 수 있었다.
그러한 허락은 거의 얻어낼 수가 없는 것이었다. 4시와 5시 사이에 부모님들은 감옥으로 서둘러 갔다. 이 때문에도 그들은 이것이 자식들의 마지막 순간이라는 것을 몰랐다. 처음에는 한스가 인도되어 왔다. 그는 죄수복을 입고 있었다. 걸음걸이는 가볍고 꼿꼿했으며 그 어떤 것도 이것을 흐트러뜨릴 수는 없었다. 그의 얼굴은 힘든 전투를 치르는 듯이 여유고 초췌해 보였다. 그러나 그 얼굴은 이제 빛을 발하는 듯 모든 것을 두루 비춰주는 것 같았다. 그는 칸막이 철창 사이로 몸을 밀착시켜 두 사람에게 손을 내밀었다. 나는 제 운명을 조금도 저주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제 스스로 택한 길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를 껴안고 말했다. 너는 역사에 남을 것이다. 아직도 정의는 살아있다. 그리고 나서 한스는 그의 모든 친구에게 안부를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마지막 사람의 이름을 말할 때 그의 눈에 이슬이 맺혔다. 그는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칸막이 뒤로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는 조그마한 근심도 모두 씻어냈다는 듯이 밝은 표정 깊숙이 커다란 만족을 느끼면서 돌아갔다. 그 다음에 조피가 여간수장의 인도로 나타났다. 그녀는 본래 입었던 옷을 입고서 침착하게 느린 걸음으로 똑바로 걸어왔다. 그녀는 볼 때마다 웃는 얼굴이었다. 그리고 한스는 거절했지만 이 달콤한 순간을 마다 않고 즐겁게 받아들이면서 아, 내가 아직도 점심을 먹지 못했군요 하고 웃었다. 이 말은 마지막 순간까지 삶을 긍정하겠다는 표현인 것이다. 그녀도 역시 옛날보다 초췌해진 것 같았으나 얼굴에는 승리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러한 그녀의 모습은 차라리 경이롭다고 표현해야 할 것이다. 피부는 싱싱하게 피어오르고 입술은 진홍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어머니는 그녀가 예전에 이렇게 아름다운 적이 없었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더 이상 문 앞에 나오지 못하겠구나. 어머니가 말씀하시자 2년만 참으세요 어머니 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나서 한스가 그랬듯이 확신을 가지고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떠맡았어요. 이제 우리가 한 일은 큰 물결을 일으킬 겁니다. 그녀는 오히려 오늘 어머니께서 두 자식의 죽음을 동시에 맞아야 할지 모른다는 사실 때문에 가슴이 아팠다. 그러나 어머니가 꿋꿋하게 서 계신 것을 보고 안심할 수 있었다. 어머니는 조피야, 예수님을 믿어라 하시면서 다시 한번 의지할 곳을 알려주었다. 조피도 네, 어머니도 역시 하고 진지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낮은 음성으로 말했다. 말을 마치고 나자 그녀도 역시 가버렸다. 자유롭고 아무 두려움 없는 마음으로 얼굴에는 미소를 머금은 채 가버렸다. 크리스토프는 자기 가족을 누구도 만날 수 없었다. 그의 아내는 그의 3번째 아기이자 첫 딸을 낳고서 아직 산욕기에 있었다. 그녀가 남편의 운명에 대해서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이미 이 세상에 없었다. 간수들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그들은 거짓말같이 꿋꿋하게 처신했다.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들에게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 때문에 우리는 모험을 감행하여 그들이 처형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모이게 해주었다. 그것은 단지 몇 분밖에 되지 않았으나 그것이 그들에게 큰 의의가 있었으리라고 믿는다. 나는 죽음이 그렇게 쉬운지 미처 몰랐어. 크리스토프가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덧붙여 말했다. 몇 분 후에 우리는 영원히 나라에서 다시 보겠지. 그리고 나서 그들은 끌려나갔다. 맨 먼저 처녀가 끌려나갔다. 그녀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걸어나갔다. 우리는 어떻게 그러한 태도가 가능한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형리는 그렇게 죽어간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했다. 그리고 한스는 단두대에 목을 올려놓기 전에
전 감옥이 울리도록 큰 소리로 자유만세를 외쳤다. 처음에는 세 사람의 죽음으로 해서 모든 사건이 끝난 것 같이 보였다. 초봄이 태양이 서서히 떨어져 갈 때 그들은 사라졌고 아무도 모르게 펠라허의 묘지에 묻혔다. 자기 친구를 위해 목숨을 바친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구속된 한 신부가 말했다. 그 신부는 그들 백장미의 한 사람처럼 서로가 잘 알고 있었고 남몰래 그들을 이해하고 보살펴 주었었다. 무엇보다도 시민적인 형태의 민족주의는 이들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거의 염두에도 없이 극복될 수 있는 문제였다. 그들은 그것을 추후에 의심할 바 없이 확신하고 있었기에 최초의 선언문에서는 선언문 살포를 위해 그들의 태도를 감추었다. 그들은 위대한 독일 민족의 입장에서 말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때 다름 아닌 독일 지식인으로부터의 환호의 메아리를 기대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독일의 교양 있는 시민들은 그것을 거절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또 그들의 비난을 가함으로써 그릇된 양심을 깨우쳐 결국 내적 외적인 저항을 불러일으키려고 시도하였다. 그들은 히틀러에 대한 저항이 반공주의로서 존경받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한 논란이 있었다. 독일에서 나치즘을 대항한 사람들은 중에서 서방 세력의 자유 이상을 믿는 자들도 많았는데 그들은 동시에 볼셰비즘을 비난하는 십자군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때문에 심지어는 연합군 측으로 하여금 독일 수도를 동부로부터 잘라내기를 바라기까지 했다. 이 논란에 대해서는 영국과 미국에서 특히 흥미를 나타내었다. 결국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되어 이 논란은 현실로 등장하였다. 내 누이와 동생의 정치적 입장은 이데올로기적이라기보다는 사회적으로 결정되었다. 표면상으로는 독일 지식인을 배척하지만 그들로부터 배웠다는 것이 드러난다. 내 동생 한스가 러시아의 전선에 위생병으로 투입되었을 때인 1942년 가을의 일기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있다.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파스칼이 말했다. 생각하는 동물. 나의 존경하는 학자시여. 나는 이 말을 한 당신을 비난합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스스로 감탄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대변자여. 그러나 이런 절박한 시기에 당신의 지혜는 모두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그러나 당신은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부자이고 가난함을 보지 못합니다. 당신의 영혼은 썩었소이다. 당신은 이제 자신의 영혼을 부름을 드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면 기관총을 최신형으로 개량할 수 있을까를 궁리하지만 당신은 이미 가장 원초적인 질문을 당신 어릴 때 자제해 버렸습니다. 왜? 어디로? 라는 질문 말입니다. 내 동생의 의견에 따르면 지식인들은 그들의 통찰력 때문에 훨씬 더 큰 책임이 있다. 이제는 대학 내에서 지식을 토의할 뿐만 아니라 실제 행동에 의해 사회 내에서 엘리트 위치를 변화시키는, 즉 정치적인 사회 참여에 의해 독일 지식인의 역할을 변화시키는 것이 문제였던 것이다. 한스의 이러한 엄격한 사고 체계에는 물론 기독교 정신의 발견이 큰 축을 다두었고 그것은 그의 정치적인 자율성과 함께 항상 평행하게 지속되었다. 교회의 계급제도는 그때 당시 처음부터 국가 사회주의와 제휴하면서 타협,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기독교의 기반에는 셀 수 없이 많은 크리스트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며 부분적으로는 저항운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행해지는 일상 일에 방해받지 않고 기독교 정신의 통로가 마련될 수 있었다. 칼 무트나 테오도르 헤커와 같은 저널리스트 친구에 의해서 사람들은 키에르케고르와 아우구스티누스 그리고 파스칼 사이의 실존 철학적 대화에 접할 수 있게 되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새로 발견된 고대 스콜라 철학이
이상주의적 현대 세계와 종교를 동일화 하는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 1년이 지난 후 또다시 찾아온 부활절에 사람들은 서양이 이미 지나가버린 역사적 유물로 퇴색해버렸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마르땡과 장꼭도가 사이에 오고 간 신학과 초현실주의에 대한 대화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제임스 조이스, 조르지 브라크, 프란츠 마르크 등이 이것을 더욱 발전시켰기 때문에 이것은 자유세계 내에서 주지의 사실이 되었다. 표현주의 미술로부터 현대신학, 정치적인 행동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것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그 당시의 특수성에 기인한다. 동시에 사람들이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스스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사상적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찾아가는 아틀리에에 대한 존재하고 있는 그 작품은 그때에만 한정되어 살아있다. 철학자들에게 토론과 과정의 책이라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 사람들은 생각이 떠오를 때 참석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소비되었을 때는 존재하지 않게 된다. 여기에서 결국에는 행동을 요구하는 사상의 자율성과 진보성이 나타난다. 1942년에서 1943년 사이에 있었던 뮌헨 학생운동들을 보통 있을 수 있는 아름다운 인간의 행동이라고 일반화시킨다는 것은 그릇된 일일 것이다. 그들은 구체적이었고 구체적인 목적이 있었으며 또 구체적인 이유가 있었다. 그들의 행동이 많은 사람의 권리의 본보기가 되었다고 해서 그들의 행동을 상징화시킨다면 그것도 역시 틀린 생각일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학생들과 그때 학생들 사이에 맥락을 지으려 하는 것도 잘못이다. 그들이 설정하는 목적이나 상황은 근본부터가 다르다. 1942년에서 1943년의 학생운동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인다 해도 그것이 가진 의의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오늘날 발생하는 일과는 기껏해야 추측에 의해 유사할 뿐이다. 사람들은 보통 비교하기를 즐겨하는데 나는 사람들이 그때 있었던 일은 그때 일로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 사건에서 교훈적인 것을 찾으려는 기도는 무의미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러한 교훈의 한 가지는 대여섯 명의 대학생들이 파시즘이 존재한다는 상황 하에서 행동했고 그것도 그의 가족들과는 한 번도 그 일에 대해 이야기하지도 못한 채 고독하게 그 일을 맡아 했다는 점이다. 또 하나 주춧돌을 목파하지 못하고 단지 흔들어 놓았다는 사실로 만족했다는 사실은 국가 조직체의 전응함이 그들에게 활동할 공간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식한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현존하는 바벨탑에 상처를 입히는 그러한 최소한의 일에 모든 희생을 각오하는 사람은 확실히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여기서 뮌헨의대 수세적 저항 세력과 함께 걸었던 중개서원의 산책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중개서원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